네, 안녕하세요. 2020년 5급 공채 언어 논리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 계획이 2020년도 언어 상황을 하고, 그다음 다시 22년도 자료 해석부터 해서 20, 21, 22, 3개년도의 기출을 세 과목 다 이제 녹화를 할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제가 그런 이런저런 계획을 이제 공지를 하고 싶은데, 어, 이게 구독자 수가 일정량이 돼야 공지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1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단이 일단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음 선지를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고려시대에 고려시대의, 그리고 충선왕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불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화의 크기, 뭐 불화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화의 크기라고 제가 4번에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문단을 나눠놓고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고려 불화의 크기가 다소 큰 편이다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부터 불화의 크기 얘기가 쭉 계속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 화가들 사이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하나 안에 표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려불화의 크기는 이제 다소 큰 편인데, 그 이하에 쭉 보니까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거를 해줍니다. 바로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이유도 여기 다짜고짜 큰 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이유를 제시했다면 이 뒤에 제시를 해주거나 앞에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앞에 문단을 나눠놓은 이유는 다른 얘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바로 제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부처가 윗단에 배치되고 보살이 아랫단에 배치된 구도를 가진 그림에는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나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문단, 윗단에는 보살을 배치하고, 그러니까 보살이 아랫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죠. 그럼 부처가 윗단에 배치되는 것. 그럼 여기 수월관음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위쪽에 보면 여기 위아래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아랫단에 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 신분을 구별하던 고려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학자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어떤 사학자들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그 예전에도 이렇게 찍었던 것처럼 다 읽고 풀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알 수 있는 것은이고요. 문단이 하나, 둘, 셋,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지를 보니까 또 시기가 나와 있어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1번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거행된,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시대 구분이 되어 있고, 다음 종묘제례에서 문무를 출 때, 무무를 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문무랑 무무를 헷갈리게 만들 것이다, 분명히. 심지어 무슨 무구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선지에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한 채로 문제를 들어가면 분명히 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바로 보니까 문무와 무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무와 무무를 이제 해주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무와 무무가 있으면 일단 저는 하나의 포인트만 잡고 가는데요.
문무를 잡을 거면 문무만 쭉 읽고, 무무를 잡을 거면 무무만 쭉 읽고입니다. 일단 무무를 먼저 볼게요. 여기 무무를 거행할 때, 그리고 조선에서는 무무를 출 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뒤에서도 무무를 추는 방식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무무와 문무의 구별, 그리고 시대 구분,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짜놨겠죠, 이 글이. 그래서 볼게요. 1번부터 그냥 볼게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문무를 출 때입니다. 시대별로 일단 대한제국 찾습니다. 대한제국 요 밑에 선포한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무를 출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무가 아닌 먼저 문무를 추고 문무를 출 때 손에 드는 무구 조선시대 것과 동일했다. 그러면 역시 그냥 쉽게 안 주죠. 조선시대는 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역대 왕조 있고 조선에서는 씁니다. 조선에서는. 그리고 문무를 봐야 되니까 여기 일무, 그러니까 일무에는 문무와 무무가 있는 것이고 문무를 출 때 약,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의 무구를 든다고 합니다. 지금 궁시를 들지 않고 검과 창에 대한 얘기는 무무잖아요, 무무.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종의 무구라는 이런 거를 발견했었는데요. 선지에서 두 종이라는 무구가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글로 두 종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고 5번 선지에서 오늘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이면 맨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시대의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60년대 복원된 그대로 따르고 있다. 60년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일무가 8일무였다. 8일무였으니까 그 8일무를 또 거슬러 올라갔을 때 8일무에 대한 설명은 쭉 보시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6일무고 그리고 여기는 8일무고 8일무와 6일무의 차이는 없네요. 그리고 두 종의 무구를 들고 춤을 추는지가 포인트네요. 그럼 아까 확인했잖아요. 무무를 추는 거 두 종의 무구 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조선시대 것과 동일 그리고 오늘날까지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방법에 이제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더 시간을 아끼는 길이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2번까지 일치부합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도 일치부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이고요. 문단이 일단 하나, 둘,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고 선지를 보니까 국조속 오래이라는 것 그리고 고종, 뭐 경종, 영조, 정조, 그러니까 조선 왕의 그 이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고종, 뭐 영조, 뭐 정조,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궁의 이름이 수평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있는데 이걸 지금 정리하진 않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뭐 정조가 뭐 대빈궁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뭐 영조가 대빈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글을 읽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볼게요. 여긴 조선시대에는 나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은 생모가 후궁이면 의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고, 영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글에. 그래서 영조로 시작하고요. 다음 영조, 그리고 다음 정조, 그리고 쭉 내려와서 순조, 그리고 순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고종 있고. 이제 그럼 선지를 볼게요. 4번에 고종 있습니다. 고종. 그럼 대연, 선, 저, 경을 이전에 놨다고 해서 칠궁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고종이 언급되었던 맨 마지막 문단에 덕안궁이 세워졌는데 육상궁 경내에 자리 잡게 되었고 모두 7개가 돼서 칠궁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지금 육상궁 경내로 이전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순종이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요렇게 모두 옮겨 놓았던 것은 순종인데, 그걸 고종으로 바꿔놔서 그 다음에 7개에 이르게 되고 칠궁이라고 부르게 되는 뒤에 맞는 선지를 배합해 놓으면서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그리고 궁 뭐 이렇게 연결된 거랑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조 속 오래이라는 거는 찾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저는 발견할 수 있었고요. 대연선경입니다. 대연선경. 그래서 이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편찬할 때 국가 의례로 삼아 그 안에 수록해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낚시입니다. 여기 2번에서 우리가 처음이란 단어를 놓치게 되면 이게 맞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처음 되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되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처음이라는 그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면 이것도 틀린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어가 하나만 틀려도 틀리게끔 나오는 게 언어논리의 특성이죠. 자료 해석에서 예를 들어서 수를 비교할 때 오차가 조금 생긴다고 해도 그건 무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언어논리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선지 볼게요. 영조랑 정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빈 이씨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영빈 이씨가 영조의 후궁이니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쭉 보면 영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영빈 이씨를 이제 찾아볼게요. 영빈 이씨. 여기 나와 있네요. 아, 이 녀석도 굉장히 그 트릭이라는 걸 트릭처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줄이 이렇게 바꿔쓰기 했었어요, 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틀리게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눈치가 있으면, 사도세자의 생모가 또 영빈 이씨입니다. 그럼 사도세자의 생모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영조의 후궁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야겠죠. 자, 여기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수빈박 씨에 대한 거는 정조의 후궁이니까
여기 수빈박씨가 나와 있고 순조의 생모이고 순조가 정조의 아들이니까 수빈박씨가 정조의 후궁인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족보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자주 경험했던 게 굉장히 이제 뭐 약간 헤맨다는 느낌?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틀을 잡아서 한 이후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4번 문제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이 나왔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게 일단 일치부합인데 뭘 중심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어 개통 연구, 한국어 개통 연구고, 그리고 이제 선지를 보면은 그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1번 보면은 알타이 여군과 한국어 간의 친족 관계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북방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은 한민족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와 건국 신화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4번 개통, 한국어 개통 연구에서 백제어와 고구려어의 차이. 그리고 5번은 남북한 학계의 견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 다르니까 뭔가 일치된 게 아니니까 이런 선지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부터 보려면은 친족 관계부터 1번부터 찾아볼게요. 일단 친족 관계라고 하면은 지금 친족 관계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번이니까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알타이 어군과 비교 언어학적 근거의 한계를 찾아보면 그 위에 줄에 있습니다. 비교 언어학적 근거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타이 어군과 한국어 사이의 친족관계 등등등 해서 여기 1번 선지를 그대로 갖다 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까지 완벽히 갖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선지. 2번 북방적 요소입니다. 북방적 요소가 있으면 이제 1번이 첫 번째 문단에 있었으니까 한번 두 번째 문단에서 2번을 찾아보면 두 번째 문단에 역시나 있죠. 천손신화와 난생신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이용하고 있는 예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손신화가 발견된다는 점이 북방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라고 해서 2번도 맞는 선지. 3번 한민족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와 한반도에 공존한 건국 신화들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유전 형질은 지금 방금 여기에 봤고요. 그것이 부족한 한국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확인해 보면 이런 연구들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극복하여 실마리 던져준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유전 형질에 대한 이 전단 부분은 맞고요. 한반도에 공존한 건국 신화가 이용되는지 이것도 방금 봤던 천손신화와 난생신화 이런 것들이 바로 건국 신화와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돼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자료에 실마리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같은 경우에 백제와 고구려어에는 방언적 차이로 인해 다른 계통으로 분류된다. 백제어와 고구려어를 중심으로 찾아보면은 그 마지막 문단에 있겠죠. 지금 1번, 2번 문단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백제어, 신라어, 고구려어 여기부터 나와 있는데 방언적 차이만을 지닌 언어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통이란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개통이란 단어에 대한 얘기가 안 보여요. 단어 자체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꿔놨나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어의 공통조상어를 밝히기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군들을 알 수는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의 공통조상어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개통을 분류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로 저는 알아듣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연구에서 바로 여기 방언적 차이만을 지닌 언어인지 다른 언어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때문에 분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학계의 견해 이거를 중심적으로 봐서 이 밑에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훑으면 두 학계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 일치하는 견해가 무엇이냐? 한국어 형성 과정이냐? 자, 중세국어가 조선시대를 거쳐서 한국어로 변모하여 현대 한국어가 되는 과정에서 일치한다. 예,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의 경우는 이제 빈칸 넣기 문제인데요. 좀 빈칸 넣기 문제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거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 앞문단, 뒷문단을 여기 빈칸에 넣는 것과 아니면 전체 문장의 뭐 핵심 정리 내용을 빈칸에 넣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 보자마자 뭐 100만 곳이 뭐 10만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세부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거는 선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지가 두 가지 주장씩 하고 있으니까 돼지 사육 두수는 줄고 면적당 돼지의 수입니다. 이렇게 1, 2, 3번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예, 4, 5번도 같은 형태를 가지면서 늘고 줄고의 차이만 이제 나눠 놓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돼지 사육두 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부터 보죠. 지금 50년 바뀌었고요. 100만 곳의 돼지 농장이 있었지만 바로 정리합니다. 1967면 100만 지금은 10만을 조금 넘는다. 이게 농장의 수입니다. 지금 농장의 수에서 돼지 사육두 수는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돼지 사육두 수가 뭐 전체 돼지 사육두 수가 뭐 똑같이 100이라고 해보죠. 거기서 증가했을 때 뭐 1000이라고 크게 증가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두고 요게 농이죠. 두. 기억. 농장당 돼지 사육 두수니까 농장당 이렇게 해서 두. 농분의 두가 줄었는지. 그럼 거꾸로 요거를 보면 누분의 농이 늘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100분의 100은 뭐 1이고 1000분의 10은 1보다 한참 아래니까 줄었다. 때문에 농분의 두는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자료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스킬인데 기본 분수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문제에서 농분의 두를 이제 물어보고 있다면 대체로 이 정리는 두분의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이제 오차를 일으키고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꿔서 이해를 하는 연습이라고 해두죠. 때문에 농분의 두는 늘었습니다. 예,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설명하다 하니까. 그래서 3, 4, 5 중에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육 면적당 돼지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럼 사육 면적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단을 보시면
지금 밀집된 형태에서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농장의 수는 줄었으니까 농이 줄고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지금 3, 4, 5번 답을 보니까 다 늘어났다고 나오네요. 근데 왜 늘어났는지 이거 문제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농분의 두가 줄어들죠, 지금. 농분의 두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농이 줄어들고 지금 두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가 그대로고 농이 늘어난다면 사용 면적당 돼지의 수는 줄어들겠죠.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만약에 농이 그대로고 두가 늘어난다면 사용면적당 돼지의 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결과를 이제 내포하는 게, 이 위에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면적당 돼지의 수는 늘어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3, 4, 5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고요. 니은 볼게요. 니은 정리하자면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선지에서 가축 간 접촉이 늘었겠죠. 요 전단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3번도 제거해주고 4, 5번 중에 사용면적당 돼지의 수, 아니 여기 아니야. 지금 소비자가 많은 수의 가축과 접촉했는지 적은 수의 가축과 접촉했는지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라는 변수가 처음 등장할 때가 지금 여기네요. 소비자에 공급한다, 대량으로. 이렇게 되면 적은 양의 육류 가공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많은 수의 가축과 접촉한다 라고 나옵니다.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이제 먼저 길이를 봅니다. 굉장히 길고 그 글의 형태를 봅니다. 글의 형태를 딱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대화도 들어가 있고 봤을 때 뭐 숫자나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요. 뭐 괄호치고 뭐 딱 특정해 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를 보니까 미란다 판결에서, 미란다 판결 전에는, 미란다 판결 뭐 이렇게 나와서 미란다 판결 얘기인 건 확실하지만 그게 뭐 어땠다고 라는 육하원칙 에 근거해서 글을 읽으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 눈에 띄는 게 가운데 미란다 판결 전에는 이라고 특정해 주죠. 그래서 그것은 4번에 관련된 선지인데, 강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이 전자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항상 이런 형태의 글에서는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진술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럼 일단 임의적으로 진술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긴 되는지, 뭐 절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사용되었다, 증거로 인정되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되었다. 그럼 그게 수사 과정에 관한 것이니? 라고 봤을 때, 이때 여기 나오고 전체적인 신문 상황에서 수사 과정 맞네요.
뒤에 이러한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4번이 지금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변호하는 입장에 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체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면, 여기 괄호 열고 강압적인 요소가 설령 있다고 해도 증거로 인정되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자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했으므로 보호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다. 즉, 미란다 판결 전에는 이랬기 때문에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고, 요런 것에 휘둘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장을 찾았다면 거기에 맞게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야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지는 그냥 그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란다 판결의 이런 정의사항에 관한 거는 당연히 순서상 이 첫 문단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란다 판결에서라는 거니까 미란다 판결의 판단에 관한 것은 그 뒤쪽에 있겠고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고요. 알 수 없는 것은 나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제목도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담고 있으니까 좀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 문단 나눠보겠습니다. 길고요. 그리고 요렇게 너무 길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첫 문단에 뭘 내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1번 선지에 이게 들어가 있고 2번 선지에 의사결정회의, 3번 회원국, 4번 광요회의, 4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단 5번부터 볼게요. 5번 여기 90%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전세계 무역량의 90% 이상 지금 협정의 혜택이 회원국에 적용되는 반면 의무가 당사국에만 부여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997년 발효된 정보기술협정에 무역량의 90% 이상은 협정 적용 대상 품목의 무역량이 해당 품목의 전세계 무역량 9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무역 규모량의 총합은 해당 제품의 전세계 무역량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선지. 그리고 4번에 이거 부속서 4 지금 그게 부속서 4번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는데 그 도입 목적에 관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긴 기능이고 그리고 방식이다. 방식 승인이 있어야 하고 조건이고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여기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 방식이 모색되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 첫 번째,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어려웠다. 왜? 총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역 자유와 촉진 및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목적은 무역 자유와 촉진 및 확산이겠죠. 그것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의제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저해된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속서가, 모색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서
그것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충분히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4번 맞고요. 자, 3번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협정, 법적 지위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일단 WTO 회원국 하면 여기 있죠. 아이고, 여기 WTO 회원국에 적용된다 라고 합니다. 채택된 협정의 혜택은 최애국 대우 원칙에 따라 당연히 WTO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어야겠죠. 지금 여기 현대 부속서 4 포함 여부가 논의 중인 전자상 거래 협정은 이라고 나오죠. WTO가 이렇게 있으면 그 회원국들 중에서 전자상 거래가에 가입이 된 그 회원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원국들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게 회원상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요 당사국이 되지 않는다면 그 협정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만 이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 법적 지위에 대한 영향에 관한 텍스트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문으로 이제 규정해주는 법적 지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실전 시험에서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관한 것은 국제경제법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나머지 그냥 1, 2번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지금 또 찾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임계질량 복수국 간 무역협정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역시 지금 맨 마지막 문단에서 찾아야겠죠. 맨 마지막에서 찾아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문단 1, 2, 3, 4로 나눠봤을 때 3, 4가 2에서 따라 나오는 문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자란 정보는 2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회의에 특정한 건 지지하는 경우라면서 사례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찬성의 뜻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닐 것인지인데 이거는 눈치상 1번 문단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문단 마지막에 불참은 반대가 아닌 찬성으로 간주된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유형을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빨리 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 일단 선지부터 볼게요. 뭐 테아루비딘, 테아플라빈, 테아는 같은데 이게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뭐 플라보노이드, 예, 그리고 와인, 커피, 플라바놀, 이것도 플라는 같은데 바놀이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정보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폴리페놀, 에피갈로에, 그리고 카데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문단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늘 하던 대로 그 특정 명사를 가지고 찾아봅니다. 좀 제일 찾기 쉬워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4번. 에피갈로 카드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빠르게 문단에서 찾아본다면, 여기 있네요. 에피. 그래서 이거는 차가 우러날 때 쓰고 떫은 맛을 내는 것인데, 탄닌이다. 난 이걸 이제 탄닌이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녹차보다 홍차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녹차와 홍차를 구분해주는 부분이 어디 있나 봤으면, 지금 여기 홍차, 녹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치밥상 이게 지금 에피 어쩌고 카데킨인데, 녹차가 카데킨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명사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험 결과 이런 유형과 지금 일치부합을 섞어 놓은 난이도 높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치부합만 이렇게 쭉 보던가 아니면 실험 결과만 쭉 보던가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쳐놨다는 거는 내가 더 처리해야 될 정보가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실험 결과를 쓸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풀고 일치부합을 할 땐 거꾸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실험 결과에 그걸 따라서 지금 폴리페놀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그럼 폴리페놀이 있구나. 근데 그런 것 중,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범주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폴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절반은, 보노이드, 보노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은 또 플라보놀과 바놀, 그러니까 보놀과 바놀. 와, 진짜 악랄하네요. 이름 비슷한 거. 자, 바놀. 여기 바놀에 카데킨이 있으며, 그 카데킨이 항산화 물질이고, 그리고 이게, 에카라고 하죠. 에피갈로 카데킨 글레이트. 그리고 이게 또 탄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계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녹차는 카데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 카데킨의 주소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많다는 겁니다. 녹차가. 그 카데킨의 일부가 또 이제 플라빈과 루비딘으로 또 나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루비 나뉩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이 홍차를 홍차답게 만들고 색상을 내는 것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플라는 홍차를 나타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내고 떫은 맛을 나게 한다. 그 다음에 루비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플라에서 루비로 적색, 갈색을 갖게 한다. 산을 기게 할수록 이게 많아지고 부드럽고 감미로워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에피갈로 카데킨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모체가 되는 카데킨은 그냥 카데킨이고 그 안에 에피갈로 카데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으로 다른 분류의 것을
다른 층에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카데킨에서는 또 어떤 한 가지의 분류는 플라와 루비로 분류가 되고 하나는 에카로 분류가 되는데 이 두 개는 다른 범주의 것이므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제껴주고요.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바로 3번 볼게요. 와인과 커피는 바놀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바놀은 먹이사슬 뭐 이런 사슬 계보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 범주입니다. 이렇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놀은 이제 그 폴리페놀이 가장 상위의 범주인 것이니까 당연히 폴리페놀에서는 당연히 바놀이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 와인과 커피에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와인과 커피는 여기입니다. 폴리페놀은 와인과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니까 Why not? 3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실험 결과 문제가 이렇게 계보학적으로 쉽게 풀리고 범주를 나눠서 쉽게 풀리는데 이건 일치부합과 섞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찾는 과정 그런 거를 약간 배합해서 문제에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진 않죠, 솔직히. 예, 하지만 풀어낼 수는 있다는 거. 예. 9번 문제입니다. 일단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고르라고 하고요. 란체스터 이거 음, 이게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분은 그 미드를 보신 분인 거고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식이 나와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기억,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비국의 손실비를 묻고 있고요. 니은은 군사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따로가 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손실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손실비가 2분의 1이면 자국의 군사력이 적국보다 2배로 우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군사력을 주겠죠. 군사력을. 손실비 구하는 식 적국의 최초 병력 대비 이른 병력 비율, 자국의 최초 병력 대비 이른 병력 비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A국과 B국이 전쟁을 벌인다. 전쟁에는 양국의 궁수만 참가하고 A는 2,000명, 2,000명. 그러면 지금 B국의 손실비니까 자국의 여기에다가 B국이라고 써주고요. 적국은 A겠죠. B국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최초 병력 대비 이른 병력이 최초 병력이 2000이고 얘가 A국 이른 병력 비율은 모르고 지금 B국은 1000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 요걸 보니까 지금 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여기는 똑같이 100, 200 써주면 지금 이거는 최초 병력이고 왼쪽은 최초 병력, 오른쪽은 뭘까요? 네, 이른 병력이네요. 여기 이른 병력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기억으로 가보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으면서 A국의 군수가 4,000명으로 증가하면 기억은 16이 될 것이다. 그럼 식을 세워봅니다. 16은 지금 여기 4,000명 증가하고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B국의 궁수 최초 병력은 1000이겠고요. 그리고 이른 것은 A의 영향을 지금 받겠네요. B국은 1인 평균 2개 화살을 A는 0.5개 화살을 맞을 것이다. 어떻게? 1인당 한 발씩 화살을 발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화살의 비율이 10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B국은 400명이니까 10분의 1인 A국의
죄송합니다. A국이 4,000명이니까 B국의 1,000명 중에 400명을 손실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B국은 A국의 10분의 1인 100명을 손실시킬 것입니다. 자, 그럼 편의상 공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게 10 그리고 40 곱하기 4니까 160, 즉 기억은 16이 되는 거 맞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 이제 니은의 내용이죠. 니은의 내용이 A국의 군사력이, 그러니까 군사력 변수는 또 어떻게 찾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1900명은 어쩌고 저쩌고 39%를 잃었다. B국은 A국은 9%에 잃었다. 이로써 B국에 대한 A국의 군사력이 명확히 드러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군사력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 오니까 상대방 국가에 대한 군사력의 우월의 정도를 손실비의 역수로 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손실비의 역수예요. 손실비의 역수니까 지금 A국의 초기 조건 1900명이고 그리고 B국은 1900명에서 지금 190명 손실시켰죠. 그래서 여기에 190 써주고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플러스 200 해줬으니까 여기는 390이겠고 여기는 초기 조건대로 그냥 2000이겠네요. 여기는 그냥 또 여기도 초기 조건대로 그냥 1000이고 지금 B국은 100명 80명이니까 합해서 180명 즉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실비의 역수니까 A, B 이 상황에서 A국의 지금 군사력을 묻고 있어요. A국의 군사력이 B국보다 4배 이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4배 이상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국은 1000분의 390이고 A국은 1000분의 90입니다. 그래서 요거 4배 해도 이게 크죠. 단순하게 그냥 B국의 병력이 잃은 그 손실비와 A국의 잃은 손실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손실비라는 그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의가 이게 퍼센트를 의미하는지 아닌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에 얘기해준 손실비를 이용해서 이제 푼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보고요. 디귿 같은 경우 종료 시점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수가 같다고 합니다. 그럼 최초 병력의 수가 적은 쪽에 손실비가 당연히 더 크겠죠. 이거는 이제 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에 문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줍니다.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적절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추론하는 것은 그리고 옳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래가 있는데
이거는 정오를 판단할 때 내가 어디까지 꼼꼼히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덜 헷갈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기억은 전통주의자들이고 니은은 진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니까 히스테리 치료 방식, 그리고 모두 신경증의 증세, 그리고 어떤 계기로 발생, 히스테리라는 부정적인 낙인, 히스테리 증상이 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치료 방식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히스테리 치료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 보면 일단 전통주의자 이 부분에서 먼저 가까운 데서 먼저 찾습니다. 전통주의자의 히스테리 치료 방식은 여기 있습니다. 치료를 옹호하였다. 모욕과 위협,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 의지박약자.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은 쭉 내려보니까 여기요. 정신분석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치료를 옹호.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기억니은은 모두 신경증의 증세가 실제한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신경증의 증세. 그럼 여기 신경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묶여 있고요. 신경증을 이란 실제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환자의 의지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전통주의자는 군인이 정서적인 증세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투신경증은 열등하고 뭐 의지박약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두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만약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으면 드러내는 거고 의지가 있으면 있어도 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적절하네요. 뭐 신경증의 증세가 실제 한다라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첫 번째 근거 의지의 차이로 이걸 기술했다라는 점에서 실제 한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실제 하니까 드러내선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전통주의자들도. 진보주의자는 전투신경증이 이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실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예, 이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왜냐면 글의 핵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억과 니은을 하고 특정해준 상황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전이라면 2번을 찍고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는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계기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지금까지 봐 있는 바에서도 이 어떤 계기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은 일단 정보가 지금 이제 진보주의자들에서 더 몰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양은 비슷하지만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얘기를 조금 더 끊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투신경증이 히스테리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견해를 보이는지 뭐 알 수 없고요. 기억과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히스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지금 이 히스테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전통주의자들에게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니은이
경멸적인 의미를 낙인을 찍는다라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 전통주의자에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봅니다. 니은은 기억보다 유일한 비교 그건데요. 그러니까 다 비교는 비교지만 이제 같은지 다른지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니은이 기억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제 강한 주장으로서 히스테리 증상에 대한 얘기가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추론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풀이 맞춰 보았습니다.